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었던 어제부터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누가 주도하는 것인지 미궁 같은 상황인데요. 자,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추스리고 벗어나서 대선 경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자, 민주당 선대위는 민생 재정 지원 관련해서 대정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년사를 냈고요. 자, 이 전통적인 여야의 경계도 예전과는 달라진 듯합니다. 자, 이 소수정당 후보들도 이 혼돈의 틈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자, 정말 처음 보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들이 연초부터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 시사본부에서 냉철하게 이슈 하나하나 분석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 메시지를 수신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신년을 맞아서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 점검하고 언론의 보도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IT본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연초부터 입이 커야 됩니다. 지금 뉴스들이 너무 굵직굵직해서요. 한입뉴스 버거운데 오늘도 출발해 봅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평론가님은 새해 처음이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랑이띠는 아니시고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예요? 네. 뭐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놀래라. 야, 올해 들어서 호랑이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도요. 다 주변에 가축, 저 뭐 말띠, 양띠, 토끼띠 막 이랬는데 네. 순한 동물이 많았는데 호랑이였구나. 네, 86년생 호랑이띠입니다. 자, 오늘 호랑이 기운으로 네. 날카로운 분석을 기대해 보죠. 자, 국민의힘 지금 어제도 이 시간에 정말 뉴스가 쏟아져서 난리였어요. 네. 근데 오후 밤에도 그치지 않고 지금 선대위 해체 이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잔류하는 거냐, 나가는 거냐, 이 여러 가지 초강수와 이 또 세력 간의 격돌이 눈에 띕니다. 박 네. 기자님, 오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네네. 자신의 사무실 출근했는데 거기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선대위 개편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만 하면 된다. 결단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괄본부가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다 이제 관리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인데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가 김종인 위원장의 예상이고, 윤석열 후보가 결론 내려야 되는데 뭐 빨리 내려야 된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계속 촉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 안 나온다. 뭐 집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사람들 좀 만나면서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고민 중이고 곧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결론의 방향. 이게 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총괄본부로 좀 단일 체계로 가는, 네. 슬림화해서 가는 그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혼선이 있었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면서 어제 뭐 사의를 표명했던 6본부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등등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원하는 인물로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안. 네.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결단.
어떻게 좀 될지 주목이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어젯밤에 그냥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다 결국은 정리된 것이 많은 뭐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세력과 세력의 충돌이다. 결국은 이 메머드 선대위 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밖으로 이탈했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해서 자, 이 선거를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이제 소위 윤핵관 등 이 윤석열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쭉 이제 보필해서 여기까지 밀어 올렸던 그룹이 있고 자, 그래 그 세력 간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메시지가 김종인 총괄 네. 선대위원장까지 사퇴한다.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충돌 상황에서 어젯밤에 사실상 두 개의 캠프가 모여서 어떻게 상대를 몰아내고 우리가 선대위를 장악할 건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게 영화 남산의 부장들처럼 육본과 중정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 윤 후보가 어디로 가느냐가 네. 결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어떻게 됩니까? 글쎄 결국은 윤 후보는 검찰 재직 시절부터 자신의 식구를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나 사람을 잘 챙긴다. 네, 자기와 친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비 경선 때부터 처음 같이 시작했었던 사람들과 네.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직책을 가지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막후라든지 또는 비선이라든지. 직책 없이 후보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력은 저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후보가 지금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한국증권거래소 갔다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 전면 중단이 떠버렸어요. 네. 어제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러니까 후보도 본인 스스로의 일정을 중단했다는 걸 속보로 이렇게 네네네.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뜬 거란 말이죠. 근데 후보의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네. 그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장고라고 하는데 사실 선거는 국회의원은 보통 1시간 단위 일정, 네. 대선 후보는 초 단위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만약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나눈다, 방송국에 나간다 할 때 초 단위로 어디 몇 초에 차를 타야만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빡빡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하루 정도의 장고에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엄청난 시간을 네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섭섭하다, 네네.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좀 심정적으로는 좀 화가 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부 보도를 봐도 이거 뭐 김종인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회의 중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좀 격앙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제 당사에서 계속 두문불출하다가 9시에 당사를 나오면서 뭐 기자들이 질의응답도 안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갔는데 뭐 죄송하다. 네네.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네. 현장에서 봤는데 현장에서 네, 봤는데 좀 안 좋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물론 그저께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 때 그때 선대위 개편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일요일에 네. 오찬 회동. 그런데 이렇게 전면 개편 얘기까지는 테이블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질러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잖아요. 네네.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 달 전, 그러니까 12월 7일쯤에 큰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라고 했다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네. 이게 안 된다. 내가 비서실장 노릇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연기를 연기라도 좀 해야 된다. 논란이 커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 네, 뭐 윤석열 아바타 논란까지 네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불거져 있고 민주당에서 그런 논평도 냈었는데요.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가 볼 때는 아니 후보는 나고 내가 사실 정권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고 윤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후보를 좀 패싱하고 네네.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저질러버린 그런 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뭐 어제 잠깐 김종인 위원장까지 사퇴한다까지 얘기가 공보 라인 통해서 나왔지만 번복이 됐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선택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반반인데 그럼 오평론가님 좀 이 또 친윤 평론가니까 이 시사본부에서 대표적인 그러면 우리 저 윤석열 후보의 결정이잖아요. 네. 그것이 네. 좀 빙의를 해서 네. 지금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인 결정을 수용한다. 슬림화한 선대위로 재편해서 네. 빠르게 선거에 임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윤핵관 쪽에 좀 이제 귀가 기울여져 있다면 네. 자 김종인 안 되겠다. 내치고 우리끼리 갑시다. 그 지금 두 개의 방향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에요? 지금 일단은 뭐 데일리한 단독 기사긴 한데 윤석열 선대위에서 김종인 배제 결심 구출하는 기사가 나오긴 맞아요. 했습니다만 보도를 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건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에서는 윤핵관이 마음대로 인터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설령 내세운다 하더라도 역시나 큰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제가 예전에 선주 선장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네. 선장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장을 빼고 그 선장 밑에 있는 선원 지금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선원 교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장한테 맡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번에 1년에 국민의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 누구도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이 그 누구도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윤핵관의 세력이 있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같은 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조짐이 붕괴 조짐 보였던 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충돌했을 때 그 자리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자들한테 뭐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편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수진 최고가 실제로 큰 잘못을 한 거 맞거든요. 나 후보 말만 듣는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이 김종인 대표가 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간 건데 이거 내 편도 안 들어주네. 날 날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니고 본인 입지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미 붕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점심 먹고 회동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또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선거 끝날 때까지 이준석 당대표 스타일에서 안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심과 민심 중 민심에 기대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민심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버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줬거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챙기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대표를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윤 후보가 다시 한번 나서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갈라쳐버렸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 되든 전혀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겠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장은 그대로 돼 밑에 선원만 바뀌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대통령 후보에게 연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특히나 공개적 석상에서는 그러게요. 절대 하지 않았어야 하는 심각한 실언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어요. 저 비유밖에 없었나? 그래 저는 그냥 요즘에 이제 프로 축구들 많이 보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감독이다, 내가 네. 히딩크다. 그럼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골 넣어야 되는 선수는 후보잖아요. 우리 윤 후보는 선수다. 근데 감독의 작전 지시를 좀 따라줘야 팀워크가 손발이 맞아서 골인도 넣는 거다. 이런 표현 정도면 네. 선수의 자율성이 있는데 연기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네.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감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전의 메시지는 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네. 가만히 네. 가만히 있으면 있으면.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비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중도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 후보는 역시 큰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혹시 보듬을 수 있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연기만 한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시나 윤석열 후보가 큰 내실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창석 평론가의 평론은 감점을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 후보에게 빙의해달라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빙의를 하네요. 역시 이제 이 청년은 청년 편인가요?
네. 편향적인 이 분석이었다. 친 이준석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균형과 네. 자루된 듯한 중립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김민전 교수 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세게 공격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김민전 이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선거 기간만이라도 성상납 의혹을 받은 이 대표가 스스로 직무정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름다운 정치가 아닐까. 직무정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김민전 교수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얘기 아니면은 뭐 재선 의원들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네.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물러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원내대표는 물러나겠다고 했고 네. 6번 부장 사퇴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 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직을 모두 다 사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왜 당대표만 이렇게 뭐 공동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냐. 근데 이런 지적이 이준석 나오고 대표는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도 오늘 기자들에게 뭐냐면 내 자리는 이 윤석열 후보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나하고 말아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당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좀 나가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대기종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자리를 내려놓아라. 네. 김민정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그 초선 의원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네. 분위기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발언이나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당에 좀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37분을 막 넘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듣고 와서 계속 이제 뉴스 분석을 이어가도록 해보죠.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새벽에 날리던 눈발도 그쳤고요. 현재 전국의 하늘이 맑은데요.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함께했지만 낮 동안 영상권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다만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 5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원에서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 에서 서초까지와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부근에서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송악 나들목에서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송내 부근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이면도로는 아직 얼어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골목길 지나실 때는 감속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평일은 둘째 날인데요. 화요일.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러워서 좀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도 어질어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룰 얘기가 많아요. 하태경 의원의 얘기도 있고 지금 어제 하루 벌어진 일 속에서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추정과 가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정리되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당으로 넘어가 보죠.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눈에 띄는 대목이 이 국력에 대해서 세계 5위,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러니까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기자회견 장소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인데 여기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기도 하고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여기서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계의 이 조기 종식을 선언했어요.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 선택했다고 하고요. 과거 국난 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내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다. 이걸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위기가 뭐냐 들어봤더니 코로나19 또 저성장 양극화, 기후 문제, 기술 경쟁, 마지막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 이걸 꼽으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추경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설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 추경 규모는 25조에서 30조는 돼야 된다. 네. 왜냐? 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면 1인당 100만 원씩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우리는 1인당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50만 원씩 더 준다고 가정할 때 25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또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 또 탄소 중립을 통해서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경제 부흥의 길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신기술과 자원 확보, 또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 더욱 치열해질 텐데 거기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겠다,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나온 거고 지금 아까 처음에 짚었지만 야당 상황은 상당히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자 오평론가님 이재명 후보의 신년사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평이했다. 평이했다. 네, 왜냐하면 뭐 크게 나올 부분은 그냥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위기를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고 내용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굵직한 공약을 내면 더 묻혀버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약을 만약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했다가도 네. 상대 진영이 지금 붕괴하고 있으면은 내 공약까지 같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하지 그런 얘기 않습니까? 많이 했죠. 아무리 큰 얘기를 하더라도 더 큰 게 터져 있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는 신년사대로 그냥 평이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소아리 공장을 방문한 것. 이게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와 같이 현장에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해당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직접 얼굴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곳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큰 사인이 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낸 것보다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현장을 계속해서 방문하려는 이 행보 자체가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 이런 거예요. 메시지 전달이나 이 소통에 있어서 네. 저는 이 전체적인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연설 듣지 못했고 일부를 보고 네. 집에서 일부를 보다가 시사본부 가야지 그러고 이제 출근하러 나왔는데, 제가 딱 들은 대목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막혔다. 네. 이거 뚫어줘야 한다. 네. 그리고 자신이 그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다 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목이 귀에 쏙 들어와서 네. 정리된 걸로 보니까 4대 위기가 있고 어떤 정책으로 돌파하겠다 보다 연설을 또 직접 들으면 네. 맞아요. 감성적인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된 걸로 보면 좀 건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국민들 각각에게 이 신년 메시지가 전달됐을까? 네. 근데 이제 오창수 평론가는 이제 평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듣고 계시겠죠? 네. 그럼 이 눈에 평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 네. 들을 거예요. 저는 봤더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꽤 길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0시 반에 시작한 기자회견이 12시 다 돼서 끝났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후보들도 어떻게 신년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할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 네. 군기 잡기를 시작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어떤 얘기였냐면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좀 자중재에 빠져 있으니까 적당히 대충 해도 이기겠지. 이런 자만이 좀 당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잘못하면 당내에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네.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며 오만 방자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행태는 극히 일부고 뭐 대다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민들의 매 순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군기 잡기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한치의 자만과 방심도 용납되었다가는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대위 이 내용을 정리하고 나오게 될 때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럴 때 민주당이 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보이고 있다가 바로 또 뒤집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늘 오평론가는 이 유사한 말씀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잘해야 한다. 상대가 뭐 어떻게 되든. 근데 네. 이제 연말 연초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지금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상대 후보가 떨어져서 데드크로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성호 의원의 이런 군기잡기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데드크로스를 겸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실제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골든 크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오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들고 와서 이걸 갑자기 후보와 상의 없이 또는 캠프와 상의 없이 뭐 던져버린다거나 네. 발언에 실수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데드크로스가 아닌 골든크로스를 나로 인해서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석수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포인트를 더 획득하기 위해서 실언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기를 잡는다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을 다 잡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한 보이는 것이고 철저히 대통령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고 어떤 의견을 올리면은 후보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에 협약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근데 받아주는 협약이 안 됐는데 툭 던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겠다, 또 어떤 걸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 뭐 인간의 당연한. 박 기자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시사본부를 지키겠습니다. 시사본부 이 자리를 노리고 있구만 이제 보니까. 대놓고 네. 이렇게. 차기 진행자를 노리고 있다는 야심이 드러났네요. 쉽지 않은데요. 네, 눈앞에서 이런 얘기를. 이게 눈을 뜨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덥네요. 자, 이게 우리가 오래 살아보면 그래요.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나 핵관이 있어요. 그죠? 핵심 관계자인데 자칭 핵관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이제 저해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겠죠. 정치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이재명 후보 관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과 14회, 14차례 통화가 기록돼 있는 게 확인됐다. 이게 단독이에요. 이전에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전화, 통신에서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관천 전 경정 의회 인물들과 통화 기록이 나와서 뭐지?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성남시 내에 당시 시장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과 1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게 지금 이제 단독 뉴스입니다. 박 기자님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 민감한 상황에서 연락을 했냐? 측근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오늘 뭐 김용 전 대변인도 네. 사실 확인해서 통화했다. 뭐 이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사자 간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은 우선은 이게 당시 상황에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좀 오해나무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대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이슈 하나하나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주 이제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청와대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네. 어떤 비판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공수처에 대해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사 미진한 그런 부분들 논란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좀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축구팀 창단 첫 해에 우승컵을 가져오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동의를 하면서 네네. 30년 수공을 거쳐 공수가 생겼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잘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져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게 통신자료 조회 같은 것은 수사 기법으로 계속 쓰였었고 법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사찰을 부른 것은 좀 너무 나간 거다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청와대도 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앞으로 본연의 기능을 잘해달라. 우평론가님, 공수처가 잘 될까요? 글쎄 뭐 신생 축구팀으로 보면 신생 팀이라 손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결과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표현도 쓸 수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수사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기소와 뭐 구속, 네. 지금 유죄 입증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사정기관의 성과가 되는 거죠. 특성상 결과를 내야 한다는 표현도 참 쓰기 어려워서 공수처가 조금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통신조회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야당 의원만 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야당은 또 이제 빈도가 많다. 105명 중에 84명이다. 퍼센트를 봐라 이제 이거니까. 여당 의원이 많이 통신조회 됐어야 형평이 맞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인가. 지금 뭐 이 유영하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한 모양이죠? 네, 어제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네네. 그런 입장이 나와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면을 결단해서 사의를 표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 전달 가능성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옥중 서신이죠. 그 지지자한테 편지를 받아서 책이 나왔죠. 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는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발언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퇴원할 때쯤 나오는 정치 메시지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이나 정치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는 네. 그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설 2월 초 지나서 뭐 한 2월 이제 초중순 예정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가 또 3월 9일 대선에서는 가장 민감한 시기라 지금 이제 큰 반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작은 반향이라도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예의주시되는 대목입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올까요? 오후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좀 빨리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국민들이 바라는 정상 궤도의 대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지금 토론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하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토론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 오늘도 두 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9693님이 이제 팝송을 시청해 주셨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야구 격언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노래. 국민의힘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이 노래 신청합니다.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Playing games with lov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우더른이나 손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예의 범절을 갖춰서 인사한다든지 대접을 할 때 깍듯이 인사하다 또는 깍듯이 존댓말을 쓰다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깍듯이라는 말을 글자로 표기할 때는 까 밑에 기역 받침과 쌍기역 받침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발음은 똑같이 깍듯이로 나는데 이때는 기역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역 받침을 쓰는 깍듯이는 형용사 깍듯하다에서 나온 부사인데요. 이는 분명하게 예의 범절을 갖추는 태도로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깍듯이는 뜻이 다릅니다. 이것은 동사 깎다에 연결어미 드시가 붙어서 깎는 것처럼이란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깎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발음은 같지만 기역 받침을 쓰는 것과 쌍기역 받침을 쓰는 것의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자로 표기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동 지역, 영남 지역 등 동쪽 위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산불 등 실내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1도로 예상되고 강릉, 대구 6도, 대전 4도, 전주 5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겠고 제주는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의 경우는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절기 소환입니다. 내일 혹독한 추위는 아니지만 예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으로 아침 추위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4도에서 0도 분포로 대관령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에는 한파특보가 남아서 내일도 영하 10도 이하인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등 2도에서 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의 물결이 높고요. 동해안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며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 확보가 안 되는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발견돼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하여 군 당국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북 상황 이후에 북한군도 DMZ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은 이제 60여일 남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와 이 언론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신년을 맞아서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의 진행자이자 미디어 비평가이신 언론학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별 말씀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정 교수님 프로를 많이 보는데 이게 실시간 댓글을 보면 갓준희. 예, 정준희 교수님의 별명은 갓준희. 갓은 이제 신급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리고 계셔서 정말 이 미디어 쪽에서는 늘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별 말씀. 자, 연말에 타사지만 M본부 시상식에서 시사교양 특별상 받으셨어요. 예. 해가 바뀌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시사본부는 어떻게 하면 상을 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좀 약간 쑥스러운 게 원래 명칭이 연예대상이에요. 네, 연예대상 안에서 이제 시사교양 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이쪽은 격려하는 의미에서 준 상인 것 같아요. 뭐 잘했기 때문에 준 상이 아니라 지금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으니까 토론 프로그램 오랜만에 좀 잘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신 걸로 나중에 받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귀여움 대상 이런 걸 노려봐야 되겠네요. 미디어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희 이 시사본부 프로그램 비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끌려 나와서 비평하는 게 언제나 제일 쑥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제가 예전부터도 시사본부는 자체는 많이 들었어요. 낮에 이제 움직일 때 보통 많이 들으니까. 3년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잘하신다 그러면 예전이 좀 되게 좀 죄송스럽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전보다 못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죄송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사본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낮 포맷으로서의 갖는 독특함이 있는데 여기에 최영일 평론가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인맥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인터뷰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시사본부는 이 낮 시간대에 딱 맞춰서 최영일 평론가님 특유의 그 뉴스를 잘 갈라주는 그런 것이 잘 어울리면서 상당히 괜찮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저희 고민을 콕 짚어주셨네요. 왜냐하면 출근길 퇴근길이 시사 프로 전쟁이라 점심때만이라도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딱딱하고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인데 자 청취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대선 2개월여 사실상 약 2개월하고 며칠 남았는데요. 각 후보들의 이제 메시지도 짚어보고 언론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걸 텐데 현안을 여쭤보면 지금 어제 오늘 새해 들어서 국민의힘 사태가 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 선대위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제가 오다가도 이제 들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이 문제가 좀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낭비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의 낭비고
언론들의 낭비죠. 언론들이 왜 입을 쫓아다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입을 쫓아다녔는데 그 입이 제대로 된 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서 부정당하고 저기서 부정당하고 각자가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정치라서 이 말의 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말의 값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낭비시키고 언론 보도의 지면을 낭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낭비다. 단칼에 자 말의 값을 좀 이제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십니다. 자 어제 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낭비라고 말씀하신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선거 이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가 윤석열 후보는 이제부터 배우만 하겠다. 이런 과거 발언입니다. 이게 또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들도 낭비에 속하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구태 정치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언제나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네. 대의 정치니까. 대의해 주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의해 주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리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정치가 후졌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대의 정치를 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몇십 년간 정치를 해 주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정치의 본질을 그러니까 잘못된 민주정치의 본질을 자기 입으로 폭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잘 서면 되고 연기만 잘하면 된다. 자기는 아마도 굉장히 이걸로 뭔가 본심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바 네네. 예전에 특히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꼭두각시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선실세론이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주권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랬죠.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로 정치는 굴러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본심이 드러난 장면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불쾌하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자, 지금 뭐 갓준희 교수님 국내 최고의 토론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 다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토론을 둘러싼 최근에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보고 싶은데 이 이재명 후보의 공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좀 회피하는 기피하는 또는 중범죄자와는 나는 못한다. 네. 가짜안타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마치 말솜씨로 싸우는 것 같은 거로 네. 드러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말의 기술의 차이가 나타나서 이거를 어느 한쪽은 회피하고 어느 한쪽은 자꾸 이제 달겨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에서요 말 잘한다고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한국의 정치는 외국 정치하고 좀 달라서 약간 어눌하더라도 본심에 가까운 것 같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표현이 좀 부족하다라면 상당히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 후보 시절에 토론 회피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이 내용이 없어서 회피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 자리가 불편했겠죠. 네네. 물론 나중에 보니까 내용도 없더라라는 거 하는 것이 드러났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준비된 내용은 더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없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말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톰과 제리에 쫓기는 그런 게임으로 잘못 프레임하지 말고 준비된 걸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방식이 돼야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필수적이거든요. 필수다. 예. 정 교수님 이게 속 시원합니다. 2012년 토론 생각해 보면요. 1차, 2차 토론은 이 소수정당 이정희 후보가 말은 제일 잘했다 평가를 받았는데 통설로 보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오히려 표를 뺏겼다 이런 또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말 잘한다고 늘 이기는 게 아니다. 진실성, 진정성 이런 것도 국민들이 다 보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후보의 미래 비전 제시와 TV 토론회의 연관성 진행을 직접 뭐 다수하고 계시니까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난감한 건 있습니다. 네. 토론이 잘 됐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반드시 아닌 경우도 많고 사실은 구도가 훨씬 중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면 현 정부의 연장이 되는 후보가 나와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메신저 거부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미. 지금 선거 초기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헷갈리고 있는 상태로 맞아요. 구도가 허물어져 맞아요.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토론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도의 힘으로 사실은 토론에 약간 부족함을 메울 수도 있었던 조건이었는데 시기를 놓침으로써 자신을 뒷받침하던 구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토론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론은 말기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이나 진심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울려서 비록 내용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구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상당히 중요한 백척간도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는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유,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또 경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토론다 또 진행을 맡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진심 본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구도를 살려내려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죠. 토론을 준비하고 임해야 한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신 셈입니다. 자 한편 자 이재명 후보 주워 담고 싶은 말로 전두환 공과가 공존했다라고 했던 발언, 경제는 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또 아들은 성인이니까 사실 남이다. 이 사과를 하면서 또 이런 표현이 붙어서 구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조언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말로 발전도상형이다, 성장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부터도 그렇다고 느꼈거든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어서 그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초기에는 특히나 말실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재기가 넘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될 것을 그 이상으로 나가서 생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도 사실은 좀 그런 케이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들어서 메시 관련 훨씬 더 나아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전두환을 존경하거나 전두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본심의 일각에는 어느 순간에선가는 그 공과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게 이제 TK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서 약간 오버하듯이 나온 발언이 이제 그게 결국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아들은 성인이니까 사실은 남이다. 이거는 전 본심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별개의 가구의 문제고 남이라는 게 뭐 완전히 가족이 아니라기보다는 그걸 일일이 다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 두 개의 본심 가운데 저는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오버해서 좀 나온 것에 좀 가까운 그런 거고 다른 하나는 좀 메시지를 약간만 비틀었으면 괜찮았을 만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전두환 관련된 부분은 그게 비록 본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심에 대해서 오버하지 않고 사실은 그거는 필요할 때 적절한 선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본심에 가깝고 필요한 말이기도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오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건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또 비슷한 실언 논란이 계속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 이 미디어 전문가로서 대선 후보들에게 앞으로 기대하는 메시지 좀 어떤 메시지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나 인성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주주의자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세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인간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들이 누가 막 써준 대본이건 아니면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건 간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체화 내지 육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전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글은 사기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글은 사기다. 왜냐하면 육화되지 않은 말처럼 육화되지 않은 것은 글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져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그래서 해석되고. 그 사람의 본질을 간파하는 데 있어서 말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특히나 지금 시기에서 육화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게 뭐 아주 잘 갖춰진 기술적으로 좋은 말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말들을 몇 가지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육화된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열망 충족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켜보고요. 자, 언론의 대선 보도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 방송 프로그램도 이제 미디어에 속합니다만 언론, 저널리즘 이게 또 이제 정 교수님의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어떤 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취재원으로서의 후보 내지 정당 그리고 취재하는 자로서의 언론 그다음에 그걸 수용하는 자로서의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네거티브하지 말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서 뭐 지저분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대중들은 그런 거에 훨씬 더 많은 클릭들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 얘기하면 많이 뜨고 본부장 얘기하면 많이 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검증의 내용이긴 하죠. 근데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왜 안 하느냐, 정책 보도를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대중들이 실제로 그걸 받지 않는다가 언론들의 변명이었어요.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깨진 게 최근에 3프로TV에 관련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구도가 상당 부분 언론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뭔가 듣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영역에서 듣고 싶었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이 나온 거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즉 기성 언론의 관습이 대중들에게 마치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깨뜨린 현상이었다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정치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국민을 내려다보듯이 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고 대중들의 기호는 어차피 그쪽에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구도 속에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서 지금부터라도 뭐 딱딱한 정책 토론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보도를 해야 된다. 2달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미디어도 매너리즘이 있죠. 사실은 대선 보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대중이 따라오지. 이런 또 좀 잘못된 엘리트리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0105님 청취자님 글을 보면 우리 청취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또 미디어 비평가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아침 D사 포털 뉴스를 보니 제일 위에 뜨는 뉴스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겼다 하는 제목이더군요. 알고 보니 경남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게 오늘 아침 가장 중요한 뉴스였을까요? 이런 포털들의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는 얘기를 던지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포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은 그럴 만한 근거도 없지는 않은데 거기에 너무 이제 매달려 계시면 제가 볼 땐 과몰입 상태에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서 오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의 입들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죠. 이거 한 열흘만 지나보면 구도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번 쫓아다니면 그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대중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중들 스스로가 그 구도 안에 안 휘말려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스스로의 자기 또 관리, 자기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청취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최현정, 고선옥, 김다운, 돼지맘, 해나라, 김유남님 등등등 깍이 나오면 벌써 정준희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아까 타사에서 이 시사교양 특별상 수상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KBS 라디오에서는요 평일 저녁 7시 20분부터 매일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에 라디오로 만나 뵈실 수 있고요. 권혁호님, 정 교수님 이따 열린 토론 방송하실 때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그동안 어디에서 시간 때우실 건가요? 거의 광팬 수준이네요. 이미 오후에 회의를 많이 잡아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시사본부 때문에 일찍 나와주셔서. 나눌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오바됐네요. 오바하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을 모시고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오늘 아주 중요한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연시 새해 이러니까 TV 이렇게 보니까 해리포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사조가 날아다니는데 두 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박 기자님. 네. 오늘 엄청난 무게의
취재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정치 드라마 시즌 1 이게 뭐 보통 짧아도 한 5, 6편 네. 길면 뭐 한 12편 이런데 이걸 반나절 만에 다 본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자, 조금 전 최근까지 국민의힘의 상황 어떤 겁니까? 어때요?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제 컴퓨터로 치면은 리셋 버튼을 아니면 뭐 포맷 버튼을 딱 눌러놓고 리부트, 포맷.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재부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리셋 버튼을 누른 사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뭐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걸 결정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이제 윤 후보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은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나와야지 이제 정해지는 거고 대신에 산발적인 움직임들은 좀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요구를 한다던가 이건 근데 실제로는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의원총회 요구는 이준석 대표 나와가지고 더 해명을 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그건 이뤄지지가 않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연기만 해달라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수습도 맞아요. 하고 또 유리한 각자의 해석도 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좀 폭풍 전 뭐 고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부팅 중이다. 그럼 컴퓨터가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죠. 네. 띠띠띠띠 해서 이제 리셋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컴퓨터와는 좀 다른 게 이거 사람들의 집단이라 네. 뭔가 좀 막전막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 게 자 선대위의 6본부장 체제 6명의 본부장 새시대 준비위 신지혜 부위원장 나가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선대위 지도부 전체 이 와중에 선대위와 무관하게 또 당 지도부 김기현 원내대표 네. 지금 도미노 사퇴가 어제 주르륵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면 아니 리부트를 눌렀다는 건 선대위를 재편하겠다 이 한마디잖아요. 예. 후보는 이 당분간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 이 두 개가 아침에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리부팅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표현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리셋 버튼을 눌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결과로 줄사태가 이어진 건데 이게 사실은 서로 뭐 이렇게 사전에 연락을 했다거나 조율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하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동시에 붕괴가 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거기구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네.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린 그런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선대위하고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사실 서로 견제하는 그런 그림이 많았죠. 네, 네. 따로 움직이고. 네, 그리고 당 소속도 아니에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정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네. 게 맞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쏘아올린 공이다. 리셋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쉬운 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전 9시에 선대위 해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그림으로 보면 이게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 때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디도스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유승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해요. 네네네. 어쩔 수 없이 홍준표 당시 대표가 사퇴를 하게 네. 되거든요. 일종의 이런 식의 압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해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체의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내 지도부도 덩달아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물어봤더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도부 입장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사퇴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거부한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그럼 몽땅 이 사장님 빼고 2인자부터 다 사표 모아. 이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일괄 제출하고 네. 그럼 사장님은 자 구조조정하라는데 이 중에 일부는 내가 재신임을 하고 조직을 굴려야 되니까 일부는 해고 조치하겠다. 따라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너 사퇴다. 총사퇴구나. 일괄 사표 제출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래? 이 해프닝은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제가 요거 속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일이 어제 굉장히 많이 쓰셨구나. 많았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네, 뭐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그만두면
그만뒀다고 또 쓰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다 이제 지도부가 다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속보를 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쭉 속보를 쓰다가 말씀하신 그 공지사항이 어제 오후 5시 15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내놓은 공지예요. 이제 공지를 보면은 중앙선대위는 쇄신을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등등 해서 네. 모두가 일괄하여 사의를 표명했음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대위의 모든 보직을. 네. 근데 이제 속보는 원래 좀 빨리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거는 안 쓰고 한참 기다리고 좀 취재를 했었어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총괄선대위원장이 포함된 게 좀 미심쩍어서 네네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하던 와중에 어찌됐든 간에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속보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 됐었죠. 30분 만에 이제 김종인 총괄이 부인했죠. 네. 근데 이제 왜 일단은 의구심을 가졌었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전에 이미 어제 오전에 이제 이 공지가 오후 5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서실장도 자신이 하겠다라고 했고 맞아요. 후보한테 연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연기를 해달라는 건 연출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연출자가 자신이라고 했던 거고 또 비서실장 역할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표를 내는 게 좀 그림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했던 건데 처음에 나오는 답변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종인 위원장 측 고위 관계자가 의사소통을 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하진 않았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런 네.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답변하지 이제 그 않는. 이후에 이제 그런 인터뷰가 실제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더 취재를 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표를 낸 적이 없고 이제 조만간 다시 번복해서 재공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 돼서 그 이후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까 김종인 위원장 측 고위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태희 본부장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일부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좀 잘못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드러난 사실은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수로 임태희 벌어진. 총괄상황본부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잘못 윤 후보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의견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 후보 쪽에서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윤 후보한테 모든 결정권을 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쪽의 의도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빼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견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좀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실수냐, 음모냐 여러 가지 해설이 가설이 있고 나아가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박 기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오늘도 보도가 또 엇갈려요.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이 빠르게 이제 다잡을 것인데 윤 후보가 오늘 중에는 결정해서 수습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있고 또 네. 하나는 김종인 총괄을 배제할 건데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할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났고 네네.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직접 썼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보도는 저희가 확인을 오전에 해봤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이제 일단 공식 라인 뭐 김은혜 공보단장이라든가 이양수 수석 대변인 등등등 뭐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종합해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없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취재한 내용 표현으로 좀 전해드리면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모 의원의 말로는 후보가 펄쩍 뛰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거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 보도 때문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나가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핵관이 만든 기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핵관이라는 건 이제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뭐 이제 설명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공개 자맹했을 때 있었잖아요. 1차 네, 파업했을 네. 때. 그때 한 명의 기자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쓴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 대표와 가까운 기자가 쓴 네. 거고 뭔가 의심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반응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어느 한쪽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제 제가 취재해 봤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상수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건 상수다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제 방송에서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건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3명 중에. 그러니까 3위일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위가 다 지금 따로따로 지금 이 불만이 많고 서로 앙금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 남은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 카드를 꺼내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일부 화가 난 건 맞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후보가 아무도 없이 혼자 갈 거냐 아니면 김종인만은 데려갈 거냐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다 포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다른 또 이제 평론가 기자들이 만약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거하려면 제거하고자 하는 세력도 내부에 있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또 그룹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끼리 간다. 경선도 우리끼리 치러 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설도 또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박순봉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김종인 총괄의 배제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현재 시점 그렇게 보도하고 소위 좀 윤석열 후보 쪽에 가까운 사람들도 의견이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반반 정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가자는 게 조금 더 많은 여론인 거죠. 그래요.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하나 이탈하는 게 또 전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연초 선거 국면에서. 자, 지금까지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11분 동안 이 박순봉 기자의 목소리만 들으셨는데 현재 스튜디오에는 여당 출입하는 이 최형창 기자도 앉아서 무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네네. 왜냐면 어제 오늘 너무 뉴스를 다 국민의힘이 지금 압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이 사태. 뭐 너무 즐긴다고 하기에는 뭐 다들 속으로는 그래도 지금 뭐 웃고는 있지만. 네네. 실무진 중에서는 이제 선대위에서도 실제로 약간 조금 방심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간혹 있다고는 해요. 네네. 그래서 저쪽은 그냥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네. 안 그래도 이제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우 의원도 굉장히 쓴소리를 했거든요. 아, 그게 어젯밤이군요. 네,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한 채 그런 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러면서 한치의 자만과 방심도 용납되면 안 된다. 순식간에 상황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내부 단속을 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좀 다시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 잡아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그 말들을 하고 있고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명언도 남겼잖아요.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드는 순간 훅 간다고 그러면서 고개 굉장히 숙여라 계속 얘기하죠. 네네. 굉장히 저자세로 민생과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개 쳐들지 마시오. 이 얘기 많이 참 합니다. 선거 때. 자, 지금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문제 발언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구구하게 나온 건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어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네, 일부에서 이제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자신들끼리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연기론을 얘기하든지 뭐 이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선수론을 얘기하든지 감독과 선수 역할은 다르다 이럴 수도 있고 한데 하필 이걸 왜 공개해서 국민 정서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승리한다. 이 표현을 왜 했을까? 박 기자님이 왜 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과거에도 쓴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잘 쓰는 것도 한 가지 뭐 영향을 줬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보는데
이제 계속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은 3명의 주요한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종의 시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울산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받고 오긴 했지만 그때 구조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 짜놓았던 뭐 3김 체제라든가 아니면 6본부장 체제라든가 모든 게 윤 후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즉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사실은 그냥 숙이고 들어온 그런 그림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거를 깜짝 선대위 해체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해체 선언 자체는 후보하고 직접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윤 후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자신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연출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그림을 아주 만들어준 거고 지금 후보가 숙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총괄상황본부 단일화 해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고 슬림한 선대위 만들 거니까 이대로 받으세요. 약간 이런 그림이거든요. 총괄선대위원장 아니고 내가 비서실장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떠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은요. 그러니까 그런 힘싸움의 일면이다.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거는 윤 후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또 시간 관계상 여당으로도 저희가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제 민생과 통합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최 기자님 요약한다면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이제 4대 위기라고 하죠. 감염병 위기와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이거를 이제 4대 위기로 규정을 하고 그럼 이거를 내가 집권을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이제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온전한 지원을 위한 대대적 추경, 뭐 100조 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첨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대적 투자 그리고 뭐 기본적 삶의 토대를 위한 소득 주거 금융 지원 기본 시리즈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생과 통합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실용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 통합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계속 통합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호 2번에 비하면 기호 1번은 참 순풍이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범여권 총집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만 해도 광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 뭐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선대위 미래시민 광장위원회 또 이런 출범식을 했어요. 외곽 조직인 거죠. 그리고 또 내일은 이 후보가 광주에 갑니다. 이제 호남 또 여론을 한번 다져보려고 가는데 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함께 하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총 집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1월이 됐으니 그동안 이제 예고했던 1월에 과거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그러면서 통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세력을 좀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집결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지금 여야의 상황이 너무 좀 극적으로 달라서 자, 그런데 이제 통합 전략의 일환일까요? 지금 이게 여야의 중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사이익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또 그야말로 주장해왔던 바대로인지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지지율이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자, 단일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니까 여당은 갑자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싫다는데도 계속 보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한 번 정도는 그냥 안 후보를 좀 떠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또 두 번 뭐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송영길 대표가 이 안철수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때 이제 민주당 주류들은 사실 안 후보에 대해 굉장히 비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송 대표는 안 후보가 이제 의사 경력이랄지 뭐 안랩 이러면서 컴퓨터 뭐 바이러스 퇴치한 경험이나 기업을 운영했던 또 그리고 융합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에서도 요즘 나오는 그런 융합 인재. 정치 입문하기 전까지는 청년 멘토로 그렇죠.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런 거에서 사실 이 안 후보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송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덩달아 같이 올라간 면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작전을 짜서 야권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좀 깔린 것 아니냐 뭐 이런 당내 일부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과 더 먼저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네. 자, 송영길 대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 이딴 러브콜 이것은 떠보기냐 본심이냐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 발언이에요. 이거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발언입니까? 일단은 뭐 당내 평가는 좀 다수의 평가는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경솔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준석 대표 사퇴 압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약간 농담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이철규 의원이 읽기도 했어요. 백브리핑.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읽은 거거든요. 네네. 이준석 대표를 그래서 이제 비토론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발언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좀 입지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은 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농담에 가까운데 왜냐면은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뭐 한 명 임명할 수 있죠.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한 명 자리가 있긴 한데 이런 선출된 최고위원들을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전당대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의 의도를 좀 따져보면은 뭐 소위 동기어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고 하는 그 전략에는 내가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의원총회 다시 열자고 한 것도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다시 해명해봐라 이런 취지거든요. 농담이라고는 얘기했죠 나중에. 네. 그리고 좀 주요한 지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이 원내대표직을 던진 것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원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의 일종의 교두보, 중재자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울산 합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원내대표 이번 던졌다라는 거는 더 이상 중재 역할을 못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에서는 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당내 반응은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민주당 어제부터 17일까지 보름 동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 이게 뭐 따져 올라가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쪼개져 나갈 때부터예요. 그 이 당이 여러 개로 또 이제 이합집산이 됐었습니다. 호남계 비문 흔히 얘기하는 천정배 전 장관은 이제 입당시켰고, 자. 이 비문 인사들 돌아오는 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그래서 이 좀 대다수 호남 분들 또 호남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크게 잡음은 안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대선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일단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까지 일일이 중앙에서 지금 신경 쓰기에는 지금 이 우리가 앞둔 대선이 너무 크다. 이걸 앞두고 대사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대단결 단합을 하자 이런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고 뭉칠 필요가 있다. 일단 대선을 이기고 보자.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좀 대선 이후 나중 문제로 후순위다. 좀 미뤄두자 이런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지방 의원들이 또 안심하는 부분은 복당하는 분들의 조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든 혹시 뭐 2년 뒤 다음 총선이든 이런 공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큰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국민의당 출신의 정인화 전 의원이라고 있는데 광양 쪽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입당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경선을 붙으면 내가 하기 어려운데 당원도 없고 나는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소속으로 있다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해보겠다. 상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당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년 걸린 일입니다. 국민의당이 쪼개져 나갔다가 그 뭐 최근에는 이제 아마 마지막이 평화민주당이었죠?
민생당이 마지막이군요. 네, 박지원 민주평화당이었다가 민생당이 됐죠. 아, 민주평화당.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비민주당이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쏠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불사조 기자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CES에 나와 찬사를 받았었을 가전 전자레인지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쓰고 계시죠? 여기에 돌려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오늘 간식으로 드리겠습니다. CES가 뭐야?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세요. 오늘은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죠. 얼리 어답터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살 더 드시고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원래 지금 미국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네. 이 CES 2022 맛보기 지금 우리 다 못 가보니까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반응이 열광적이에요. 네. 자, 본격적으로 쇼는 언제 시작됩니까? 네, 이제 뭐 시작됐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디어 브리핑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실제 행사 자체는 5일부터 월요일 8일까지였는데 하루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5일부터 7일까지 이제 그 미국 시간이긴 하지만 5, 어쨌든 6, 그렇게 7.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미 뭐 지금 미디어 행사가 시작됐으니까 거의 뭐 일주일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게요. 이 쇼가 미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 계시는 분들이 이게 CES인지 KES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이번에 가장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2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2020년에 399 참여했는데 29% 늘었어요. 저는 이게 김 부소장님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를 매년 갔어요. 그럼 국내에서 얼굴도 서로 못 보던 벤처기업인들이 거기서 다 만나. 맞아요. 좁은 공간이니까. 그래서 희한하다. 지금도 이미 거기서 1년 동안 못 보시다가 내년에 만나요 이랬던 분들이 작년에 못 만났다가 올해 2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KES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기업이 약진하고 있다. 자, CES 행사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지능형 자동화의 확장. 지난주에 말씀 주셨어요. 자,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적용된다. 또 다른 키워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CES 이제 뭐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 주셨죠. 원래는 가전 박람 쇼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전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어요. 뭐 냉장고, 텔레비전, 그렇죠. 뭐 실제로 이 쇼에서 마우스도 처음 나왔고 3D TV,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간한 유명한 가전 기술이 여기서 많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되고 융복합이죠. 또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이 워낙 다양한 데 쓰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기술로 인류와 지구를 구한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 헬스케어 그리고 ESG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주인공은 아니었던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모빌리티가 상당히 화두다였다 보니까 맞아요. 모빌리티에 대해서 했는데 역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빌 이동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가 또 예전처럼 병원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니까 이른바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의 몸을 케어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혁신 기술들이 최근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스마트 벨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마트 벨트? 네, 스마트 벨트가 뭘 것 같으세요? 허리띠? 네, 허리띠인데 이게 센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내 허리가 예를 들면 맨날 2칸으로 차다가 3칸으로 차기 시작하면 이거
칸이 늘었으니까 살이 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3칸으로 차다가 2칸으로 차면 그렇죠. 늘어난 거죠. 저는 맨날 자동을 차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 구멍이 이제 아슬아슬해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 벨트를 내가 차는 패턴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같이 모니터링해주는 이런 정보를 그래서 좀 뭔가 살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어떤 모니터링해서 자료로 보내주는 이런 스마트 밴드를 손에 해서 그렇죠. 심박수, 심전도 이런 것도 지금 막 들여다보면서 걱정인데 야 스마트 벨트 차면 저는 중년 아재들은 진짜 고민 많아지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치면 건강검진 가기 전에 이런 자료를 한 번에 병원에 이제 데이터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뭐 문진해도 예 아니요 대충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이런 스마트 센서나 데이터로 스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내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속도감 있게 좀 할 수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규제들 때문에 좀 안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내가 종합병원 가기 전에 이미 자료를 다 이렇게 종합병원에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광고를 제가 어제 처음 본 거 하나가 자동으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폰이 자동으로 이제 119에 신고를 했다. 맞아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게 스마트 낙상 사고를 예방해주는 지팡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가 항상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쑥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가 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이상 행동을 감지해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고령화 사회라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이 의료 데이터의 이제 공유, 원격 공유는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기기들이 약진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기술로 지구를 구한다 하면서 ESG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 아는 상식으로는 환경, 그렇죠. 사회, 거버넌스,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 요게 어떻게 지구를 구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제일 핵심은 환경인데요. 환경을 기술로 구한다. 이게 이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정말 심플한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물을 원래 100만큼 써야 되는 세탁기인데 이걸 50만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줄이는 방식인 거죠.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 그 아예 물도 없이 만드는 이제 그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가 곧 이제 출시를 예정하고 물이 없이 세탁을 한다고요? 네, 이게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오호.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가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럼 이산화탄소를 또 막 오염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세탁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가스들을 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안 됐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단순히 가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빨래방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있는 대형 세탁기들이 물 없이 이렇게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먹는 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환경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체육 혹은 푸드테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소고기처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맛있는 것을 기술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그거를 먹는 행위가 결국에는 지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이러한 ESG와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건 콩인데 그걸 마치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다. 야, 기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관념적 때문에 그걸 먹었는데 이제 맛있게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맛이 결국 기술을 통해서 맛을 늘리는 게 지구를 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을 구하는 기술, 자연의 이제 피해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야, 이산화탄소 세탁기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끝으로 또 짚어볼 게 있다면요? 하나 더 메타버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공식적인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기 메타버스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올해 좀 눈에 잡힐 만하게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지금 VR 기기는 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하고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에 햅틱 수트, 그러니까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네. 마치 우리가 그 게임에서 누군가가 총을 딱 쏴요. 그러면 정말 내 몸에 이 부분, 내 몸 심장 부분에 전기 충격이 딱 오는 겁니다. 아파.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뭔가 칼로 누가 딱 잘랐다라고 아이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기로 쫙 오는 그런 식으로 햅틱 수트 그리고 네. 이제 내 손에 있는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얼마큼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기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좋겠다는 있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무슨 조이스틱을 막 누르고 버튼을 그렇죠. 따다다다 누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그렇죠. 실제 액션이 게임 속의 움직임처럼 이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아이고 총 맞아서 아프면 싫어요. 게임하면서까지 아파야 되나? 아픔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그냥 따끔하는 강도로. 네네. 자, 이게 대단합니다. 이 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제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자, 부소장님 이 쇼 가보고 싶은데 못 가셨는데 간다면 딱 하나 뭐를 경험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베가스 루프라고 불리는 컨벤션 루프를 꼭 타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CES에서 실제로 그 터널을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은 자율주행은 아니고 차들이 정말 짧게 즐겁게 옛날 미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꼭 가시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수원역 가고 있는 700-